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어울리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앉아 듣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더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된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깊이가, 얼마나 큰 소리로 웃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았느냐가 그날 모임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주변에서 가장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이가 누구인지를. 그 사람이 그날 가장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진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가장 먼저 분위기를 띄운 사람이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은 내가 말할 때 눈을 맞추며 끄덕여준 사람이고,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한마디 건네준 사람이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날 모임 전체보다 더 강렬하게 가슴속에 새겨진다. 대화의 품격이란 바로 그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오래도록 온기를 남기는 능력,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드는 존재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모임에 나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이야깃거리를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한다. 어떤 화제가 좋을지, 혹시 분위기가 처지면 어떻게 살릴지를 걱정한다. 그러나 정약용이 우리에게 먼저 묻는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준비했는가? 말하는 기술보다 듣는 기술이 먼저다. 그리고 듣는 기술 중에서도 가장 근본은 상대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화술도 결국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겸손은 사람이 머무르게 하며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대화의 본질이 담겨 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내가 아는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내가 더 많이 경험했다 해도 먼저 나서서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이다. 내가 옳다 해도 상대가 틀렸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겸손이 사람을 머무르게 한다. 곁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내 이야기를 해도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옆에서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렇다면 칭찬은 어떠한가? 칭찬이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는 말은 칭찬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건네는 칭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다. 빈말로 늘어놓는 칭찬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 갑자기 어색한 칭찬이 쏟아지면 오히려 무언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진짜 칭찬은 상대가 정말로 해낸 것, 상대가 꾸준히 지켜온 것, 상대가 용기를 내어 선택한 것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런 칭찬은 받는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 닿는다. 오랫동안 그 마음을 지켜오셨군요 라는 한마디가 멋있으세요 라는 10마디보다 훨씬 더 오래 남는다. 떠올려 보라. 살면서 누군가에게 들은 말 중에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말이 있는가?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를. 아마도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식어가 많은 말도 아니었을 것이다. 단지 내가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부분을 꿰뚫어 본 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건넨 사람은 아마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용히 듣고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한마디를 건넸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대화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모임에서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갈고 닦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듣는 몸을 만드는 일이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 구사한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의 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몸에서 드러난다.
정약용은 몸가짐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 세상에서 비스듬히 드러눕거나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거나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말이 놀라운 이유는 그가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도 흐트러진다. 그러니 대화의 품격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모임에서 상대가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무의식 중에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은가? 몸은 상대를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는 안다. 말로는 네,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람의 감각은 놀라울 만큼 예민해서 상대가 진짜로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이 그날 모임 전체의 기억으로 남는다. 상대의 말이 끝난 후 바로 내 말을 이어가지 않는 연습을 해보라. 3초. 고작 3초다. 그러나 그 3초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놀랍다. 상대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말이 제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허공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갖는다. 그리고 그 안도감이 상대로 하여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만든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은 대화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깊게 만든다. 서로가 편안하게 침묵할 수 있는 사이가 진짜로 깊은 사이다. 정약용은 이런 말도 남겼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을 모임이라는 공간에서 읽으면 더욱 날카롭게 다가온다. 우리는 모임에서 흥분하지 않는다. 화를 내지도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제력을 잃는 경우가 있다. 상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드는 것, 자신의 경험을 상대의 이야기보다 더 크게 만들려는 것, 자신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겪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임에서 흔히 일어나는 품격의 균열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많아진다. 그 경험이 때로는 짐이 된다. 후배나 젊은 사람이 어떤 고민을 털어놓으면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라고 받아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혹은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바로 해법을 내놓고 싶어진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는 것은 그 해법이 아닐 수도 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가 충분히 들려지는 것,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인정받는 것일 수 있다. 정약용이 말한 그릇이 큰 사람이란 바로 이 순간 참을 줄 아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눌러두고 먼저 상대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 말이다. 이야기 하나를 떠올려 보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 모임에서 한 사람이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한쪽은 나도 작년에 그 병원 갔다가 별로였어. 차라리 다른 데 가봐라며 자신의 경험을 연결짓기 시작한다. 다른 한쪽은 그래, 많이 힘드셨겠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라고 조용히 묻는다. 어느 쪽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겠는가? 모임이 끝난 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할까?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것이 바로 피크앤드 법칙이 가르쳐주는 진실이다. 사람은 모임 전체를 기억하지 않는다.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만을 기억한다. 그러니 모임 내내 재치 있는 말을 던졌어도 마지막 순간 무심하게 자리를 떴다면 그날의 기억은 무심함으로 남는다. 반대로 모임 내내 조용히 있었더라도
마지막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다음에도 꼭 또 보고 싶어요 라는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날의 기억은 따뜻함으로 남는다. 정약용은 이 이치를 이렇게 표현했다.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이야깃거리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든다. 그러나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것은 깊이다. 넓음은 어느 정도 연습으로 쌓을 수 있다. 그러나 깊이는 다르다. 깊이는 상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온다. 상대의 이야기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감정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짚어주는 데서 나온다. 그렇다면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비교하는 습관이다. 모임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비교를 한다. 자녀분은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이 상대를 비교의 자리에 세운다. 요즘도 그 일 하세요? 라는 질문이 상대의 현재 상황을 평가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린다. 이런 질문들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노년의 시기에는 자녀의 성취, 건강, 경제적 상황 등이 은근한 비교의 도구가 되기 쉽다. 그 비교가 모임을 무겁게 만들고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든다. 대신 이런 질문을 시도해보라. 요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세요? 이 질문은 아무것도 가두지 않는다. 직업이 있든 없든, 자녀가 어떻든, 경제적으로 넉넉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대답할 수 있다.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방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솔직해진다.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열린 질문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고, 닫힌 질문은 대화의 문을 좁은 통로로 만드는 것이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인간의 속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가 강조한 것은 늘 상대에 대한 어려워함이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라. 이 말이 얼마나 깊은 통찰인가. 우리는 오래 알수록 상대를 쉽게 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오래 알았으니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 주겠지. 오래 알았으니 좀 더 편하게 대해도 되겠지.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이 대화의 품격을 갉아먹는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심한다. 상처 줄 말을 하지 않으려 신경 쓴다. 그런데 오래된 친구에게는 그 조심이 느슨해진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랜 관계에 균열을 낸다. 정약용의 말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모임에서 자주 일어나는 또 다른 품격의 시험이 있다. 바로 이야기를 가로채는 순간이다. 누군가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것이 연상고리가 되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처음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어느새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이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다음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끝까지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품격 있는 대화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완전히 착지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야기의 씨앗이 뿌려졌으면 그것이 충분히 자라날 시간을 준다. 자신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싶은 충동이 있더라도 먼저 상대의 이야기에 온전히 반응한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겠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반응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이것이 대화의 흐름을 지키는 품격이다. 칭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모임에서 어떤 칭찬을 하는가? 가장 흔한 칭찬은 외모에 대한 것이다. 요즘 훨씬 젊어 보이세요.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이 칭찬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표면에서 머문다. 상대의 깊은 곳에 닿지 않는다. 반면 이런 칭찬을 생각해보라.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일, 결국 해내셨군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알아서 더욱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칭찬은 표면을 넘어 상대의 노력과 용기에 닿는다. 그리고 그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이야기를 이전에도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청과 칭찬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상대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왔는지를 알아야만 그것을 알아봐 줄 수 있다. 그러니 품격 있는 칭찬을 하고 싶다면 먼저 품격 있는 경청을 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 이 말은 비판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사실 모든 말에 적용된다. 내 말이 상대에게 닿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건네야 한다. 내가 확신하는 말일수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일수록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확신에 차서 말하면 상대는 설령 동의하더라도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듯 건네면 상대는 그 말을 방어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모임에서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직접적으로 그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다. 그러면 상대는 내용보다 상처에 반응하게 된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좋은 방법도 아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마치 내 잘못을 고백하듯 건네야 한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비판을 비판으로 받지 않는다. 함께 생각해보는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말의 품격이다. 이제 첫인사에 대해 이야기하자. 모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하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오는 길의 고충을 먼저 꺼낸다. 차가 너무 막혔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말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말들은 모두 나에 대한 이야기다. 반면 이렇게 시작해보라.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첫마디가 만들어내는 온도는 전혀 다르다. 상대를 향한 반가움과 궁금함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날 모임의 첫 단추를 품격 있게 채우는 방법이다. 심리학에는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다. 첫 인사에서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반가움을 표현한 사람은 그날 모임 내내 배려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반대로 첫인사에서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내놓은 사람은 이후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그 첫인상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그러니 모임에 들어서는 그 첫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몸이 힘들어도, 날씨가 나빠도, 오는 길이 힘들었어도 그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아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향하라. 그리고 조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조언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경험이 많으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크다. 그러나 조언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려면 먼저 상대가 조언을 원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의외로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는다.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동으로 그것이 조언을 구하는 신호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 어쩌면 단순히 들어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다. 그러니 상대가 고민을 꺼냈을 때 먼저 이렇게 물어보라.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생각해봐도 될까요?
이 한마디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물음 없이 바로 조언을 쏟아내면 상대는 설령 그 조언이 맞더라도 패배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 물음이 먼저 있으면 상대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 이어지는 조언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더 나아가 정약용은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을 대화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상대의 이야기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의 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상대의 말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의 틀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처음 듣는 것처럼 아무 전제 없이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래 알아온 사람의 이야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을 때 그 대화는 비로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모임에서의 대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침묵에 대한 두려움이다. 대화가 잠깐 멈추면 불안해진다. 어색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별로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게 된다. 정약용은 말이 많아지면 어느새 쌓인 말들이 행동을 앞서게 된다고 경고했다. 말이 많아지면 말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가벼워진 말은 상대의 가슴에 닿지 않는다. 표면을 스치고 사라질 뿐이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라. 모임에서 대화가 잠시 멈추었을 때 그 침묵을 채우려 서두르지 말고 잠시 그 안에 머물러 보라. 그 침묵 속에서 상대가 무언가를 더 꺼낼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아직 말하지 못한 더 깊은 이야기가 그 침묵 속에서 익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함께 편안하게 버텨낸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생긴다. 그것이 품격 있는 관계의 증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가?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나이도 들었고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라. 작은 시작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화의 품격도 마찬가지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 단 하나만 바꾸어 보라. 오늘 다음 모임에서 상대의 말이 끝나면 3초를 기다려 보라. 단 그것만. 그 작은 변화가 그날 모임의 온도를 전혀 다르게 만들 것이다. 대화의 품격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연습이고 습관이다. 정약용은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고 했다. 말을 잘한다는 것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상대를 향하는 연습, 꾸준히 내 말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 연습, 그 연습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품격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모임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모임의 마무리를 소홀히 한다. 시간이 다 되었다 싶으면 서둘러 일어선다. 마지막 인사도 짧게 끝낸다. 그럼 다음에 봐요. 오늘 즐거웠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피크앤드 법칙을 기억한다면 이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 사람은 모임 전체를 기억하지 않는다. 가장 강렬한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기억한다. 그러니 마지막 인사가 그날 모임 전체의 인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바꾸어 보라. 그날 그 사람과 나눈 이야기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 하나를 언급하라. 오늘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마음이 오랫동안 이어지길 바라요. 혹은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집에 가는 길 내내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날 모임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인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모임에서 가장 품격 있는 태도다.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 내가 더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빛나게 만드는 것. 그런 사람과의 모임 후에 상대는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아진다. 왜 기분이 좋은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충만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 충만함의 원천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 정약용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관계에 대해 신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편지 한 통을 쓸 때도 이렇게 점검했다고 전해진다. 이 편지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누군가의 눈에 보였을 때 부끄럽지 않은가? 이 편지를 내 원수가 보더라도 내가 잘못을 얻지 않는가? 그의 이 태도를 오늘날 우리의 대화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말인가? 내가 지금 이 말을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듣더라도 상처받지 않을 말인가? 이 물음을 습관처럼 품고 있으면 말이 달라진다. 충동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걸러진다. 다른 사람의 험담, 무심코 꺼내는 비교,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판단의 말들이 잦아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심이 담긴 말, 상대의 마음에 닿는 말이 천천히 들어선다. 모임에서 품격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어색한 순간도 있을 것이다. 말이 잘못 나오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또 하나의 품격을 만든다. 실수한 말에 대해 솔직하게 아까 그 말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품격이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 정약용은 실수를 인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길이 멀다고 하여 거꾸로 걸을 수는 없다고 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심을 가진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더욱 신뢰받는다. 그 신뢰가 쌓여서 관계의 깊이가 된다. 다시 정약용의 말로 돌아오자.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라. 이 말이 품격 있는 대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다. 익숙해질수록 더 조심하고 가까울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오래도록 품격 있는 관계를 지켜나가는 힘이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소중하다. 그들과 나누는 모임, 그 모임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삶의 질을 만든다. 그 말들이 따뜻할 때 삶도 따뜻해진다. 그 말들이 깊을 때 삶도 깊어진다. 이제 다가오는 모임을 생각해보라. 그 모임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가장 재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약용이 가르쳐준 길은 분명하다. 넓음이 아닌 깊음으로, 많음이 아닌 정성으로, 빠름이 아닌 따뜻함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억울한 일은 더욱 선명하게 남는다. 젊을 때는 억울함을 풀 기회도 있었고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변호할 힘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일수록
억울함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온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오해를 받거나 수십 년을 함께한 이웃에게 뜻밖의 배신을 당하거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를 따라다니는 경험.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입을 열려 한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잘못 이해한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이상하게도 변명을 늘어놓으면 놓을수록 오해는 더 깊어지고 해명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더 차가워진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아무리 진심을 다해 설명해도 결국 그 자리에서 더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 것일까? 먼저 떠올려 보라. 당신이 어떤 모임에서 오해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라. 분명히 선한 의도로 한 말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즉각 해명에 나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빨라진다.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미묘하게 달라진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방어적으로 나오지?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변명의 양이 늘어날수록 오해의 벽은 오히려 두꺼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명의 역설이다. 우리는 변명을 통해 진실을 전달하려 하지만 변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뇌는 이상하게 반응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응 저항이라고 부른다.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도록 강하게 설득할수록 사람은 오히려 원래의 생각을 더욱 굳게 지키려 한다. 변명은 설득이고 설득은 저항을 낳는다. 그리고 그 저항은 다시 오해를 단단하게 굳혀버린다. 정약용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다기보다 몸으로 깨달았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없이 많은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들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편지 한 장 쓸 때마다 2번, 3번 읽어보면서 이 편지를 사방으로 뚫린 번화가에 떨어뜨렸을 때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 원수가 읽어도 부끄럽지 않은 글. 이것이 정약용이 억울한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한 기준이었다. 이 말의 무게를 잠시 느껴보라. 억울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반대로 생각했다. 원수가 읽어도 흔들리지 않을 말만 하겠다고. 이것은 단순한 신중함이 아니다. 이것은 타인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선언이다. 억울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해시키려는 시도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왜 그토록 상대방의 이해를 원하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이유를 댈 것이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해. 나의 평판이 훼손되는 것이 두려워. 이런 마음들이 변명의 뿌리에 자리하고 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라. 이 문장은 단순히 강한 척하라는 말이 아니다. 떳떳함의 기준을 타인의 판단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알기에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그들의 영역이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판단의 과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완벽한 해명을 내놓더라도 그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경계를 잊어버린다.
상대방의 생각까지 내가 바꿔줘야 한다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바꾸지 못했을 때 좌절하고 더 많은 설명을 덧붙이고 결국 지쳐버린다. 인정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욕구가 지나쳐 타인의 생각까지 내 뜻대로 만들려는 통제 욕구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해치기 시작한다. 정약용이 살았던 18년의 유배는 바로 이 경계를 넘지 않는 훈련이었다. 나는 다만 내가 할 바를 할 것이다.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세상의 몫이다. 이제 그의 삶 속에서 가장 빛나는 한 장면을 들여다보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정약용은 처음에 형편없는 주막의 골방 하나를 얻어 생활했다. 그 작은 방에서 그는 자신의 공간에 이름을 붙였다. 사이제, 즉 네 가지를 바르게 하는 방이라는 뜻이다. 그 네 가지는 생각, 외모, 말, 행동이었다. 억울하게 쫓겨난 자리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공간에서 그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은 단 하나였다. 나 자신을 바르게 하겠다. 생각해보라. 억울하다면 보통 어떻게 행동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이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늘을 향해 왜 나만 이러느냐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다. 그는 억울함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억울함의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쏟아부었다. 사이제의 정신은 이것이다. 외부 세계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할수록 나는 더욱 엄격하게 나 자신을 다스리겠다. 세상이 나를 흔들수록 나는 더욱 고요해지겠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존이다.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 억울함을 말로 풀려는 사람과 삶으로 증명하려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말로 억울함을 푸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해명을 받아들일까? 내 편이 되어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에너지는 외부로 흐르고 시간은 타인의 판단을 바꾸려는 노력에 소진된다. 그 결과 정작 자신의 삶은 정체된다. 반면 삶으로 증명하려는 사람은 시선이 내부를 향해 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했는가? 나의 품격을 지켰는가?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를 이끈다. 에너지는 내부를 향해 흐르고 시간은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쌓는 데 쓰인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반론이 된다. 정약용은 내가 가진 지식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라고 했다. 이 말은 억울함의 맥락에서 읽으면 더욱 깊은 울림을 준다. 나의 진실은 내 입이 아니라 내 삶이 말해줄 것이다.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월이 쌓이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실제로 정약용의 유배가 끝난 뒤 세상은 그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가 변명하며 보낸 18년이 아니라 학문에 정진하며 보낸 18년은 후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의 유산으로 남았다. 억울함을 말로 풀었다면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오해받은 관리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삶으로 증명했고, 그래서 시간이라는 공정한 판사 앞에서 무죄 이상의 판결을 받았다.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나의 억울함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 억울함이 입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손을 향하고 있는가? 해명하는 입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손인가? 억울함은 에너지다. 그것도 매우 강력한 에너지다. 부당하다는 느낌은 우리 안에 있는 정의감의 발현이고 그것 자체는 귀한 감정이다. 문제는 이 에너지를 어디로 흘려보내느냐에 있다.
자신의 삶을 더 깊게 가꾸는 데 쏟으면 그 에너지는 위대한 창조로 변한다. 정약용의 저서 500여 권은 유배라는 억울함의 에너지가 변환된 결과물이다. 그는 억울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누구보다 억울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했고 그 선택이 역사를 바꾸었다. 이제 오해와 비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살다 보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돌아오는 일이 생긴다. 내 진심과 전혀 다른 의미로 행동이 해석되기도 한다. 친절하게 건넨 말이 남을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걱정에서 비롯된 질문이 캐묻는 것으로 오해받는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약용의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 일이다.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억울함과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읽으면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내가 스스로 알기에 떳떳하다면 알려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 두려움이 없으면 해명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살면 오해는 결국 스스로 사라진다. 물론 이것이 쉬운 말이라는 것을 안다. 지금 당장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게 들릴 수 있는지도 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라. 지금까지 당신이 억울함을 즉각 해명한 경우에 상대방의 오해가 완전히 풀렸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해명은 또 다른 해명을 낳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말다툼이 되거나 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던가. 여기서 한 가지 오래된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강 위를 흘러오는 빈 배를 상상해보라. 그 배가 내 배에 부딪힌다. 화가 나는가? 아마도 그냥 흘려보낼 것이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배가 부딪힌 것이니. 그런데 만약 그 배에 누군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왜 보지 않고 다니냐고 고함을 지르고 싶어진다. 똑같이 배가 부딪혔는데 배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분노가 생긴다. 타인의 비난도 이와 같다. 그것을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가 일고 해명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강물을 타고 흘러온 빈 배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조용히 옆으로 밀어낼 수 있다. 빈 배에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없다. 비난을 그저 흘러온 빈 배처럼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억울함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혜다. 정약용은 이런 경지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는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파도는 수면 위에서만 일렁인다. 바다의 깊은 곳은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에도 고요하다. 이것이 바로 억울함 앞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상태다. 세상의 오해와 비난이 표면을 핥히더라도 내면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이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다.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 정약용이 선택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일상을 단단히 지키는 것이었다. 아무리 억울한 시간이 이어지더라도 아침에 일어나 책을 펴고 붓을 들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일과를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일을 저녁대로 미루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단순한 근면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억울함이 일상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억울함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억울한 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억울함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진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였던 것이 계속 반추하다 보면 거대한 음모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음모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해명을 준비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결국 소중한 시간이 억울함을 키우는데 소모된다. 반면 일상을 지키는 사람은 억울함에게 자라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을 하고 저녁에 누워 오늘 자신이 한 일들을 돌아보면 억울함이 들어설 틈이 없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매일 저술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일상을 지키는 것이 억울함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상이 충만하면 억울함이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그 충만한 일상들이 쌓이면 그것이 곧 삶이 되고 그 삶이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진실을 증언하게 된다.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자. 억울함을 침묵으로 이기는 것은 과연 비겁한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망설인다. 억울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침묵은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용기 있는 일이 아닌가? 이 의문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하는 침묵은 굴복의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침묵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자신의 그릇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그릇이 큰 사람은 당장의 억울함에 반응하지 않는다. 당장 속이 시원할 말을 내뱉는 것보다 나중에 삶으로 증명할 힘을 지금 비축하는 것을 택한다. 이것은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의 오해에 의해 내 방향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자기 선언이기 때문이다. 억울함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누군가 오해하면 해명하고 비난하면 반박하고 공격하면 방어하느라 에너지를 쓴다. 삶의 주도권이 타인에게 넘어가 있다. 그러나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다르다. 나는 나의 페이스로 나의 길을 가겠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당신의 영역이고 내 영역에서 나는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주도권이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학문의 영역을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저술했다. 아무도 그에게 책을 쓰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의지적 선택이 억울함 속에서도 그를 시들지 않게 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약용이 남긴 또 다른 말을 떠올리게 된다.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에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 억울함도 마찬가지다. 억울했던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그러나 억울함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지는 몸에 그리고 삶에 새겨진다. 그 자세가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이 된다. 품격은 좋은 날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장 힘든 날, 가장 억울한 순간에 어떻게 처신했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드러낸다.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할 때 나는 그것에 반응하여 내 수준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내가 지향하는 사람으로서의 기준을 지킬 것인가? 이 선택이 누적되어 한 사람의 품격이 된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뒤 조선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억울한 18년을 그가 어떻게 보냈는지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변명하지 않았다. 비굴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의 가장 창조적인 시간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그의 품격이었고
그 품격은 어떤 해명보다 더 분명하게 진실을 말해 주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오자. 당신도 분명 억울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 풀리지 않은 억울함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 억울함이 오래된 것이든 최근의 것이든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가 앞으로의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정약용의 지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실천은 유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즉각 해명에 나서지 않고 1일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 유예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일상을 계속한다. 억울한 일과 무관한 나의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이 유예가 왜 효과적인지 생각해보면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거대하고 불공평해 보이던 일이 며칠 지나고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고 사실 크게 해명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뱉는 해명은 대부분 후회를 낳는다. 차분해진 뒤에 바라보면 해명이 필요한 일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진다. 두 번째 실천은 단 한 사람에게의 진술이다. 억울함을 모든 사람에게 해명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신뢰하는 단 한 사람에게 담백하게 진실을 전하는 것이다. 이 한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공정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단 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다. 세 번째 실천은 일상으로의 귀환이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해야 할 일로 돌아오는 것. 글을 써야 한다면 글을 쓰고, 텃밭을 가꿔야 한다면 텃밭으로 나가고, 책을 읽어야 한다면 책을 펼치는 것이다. 억울함에 하루를 통째로 내주지 않는 것. 이것이 억울함이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막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다. 정약용은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고 했다. 억울한 일도 기록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음속에서 뒤엉킨 억울함을 글로 옮겨 놓으면 그것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얼마나 큰 문제인지, 내가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억울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글쓰기는 억울함을 손으로 꺼내어 눈으로 보게 하는 작업이다. 눈에 보이면 다루기 쉬워진다. 이 세 가지 실천을 하다 보면 억울함이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는 타오르던 억울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한 확신으로 바뀐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나는 내 진심을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요한 확신. 이 확신이 쌓이면 더 이상 타인의 판단이 두렵지 않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한다. 억울함을 침묵으로 이긴다는 것이 모든 불의에 눈을 감으라는 말이 아니다. 정약용 자신도 부당한 세금 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저술로 남겼고 형편없는 관리들의 행태를 글로써 비판했다. 그는 침묵하되 무기력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억울함에 대해서는 침묵했지만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붓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나 개인의 억울함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공적인 문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해야 한다. 다만 그 말도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라 논리와 근거를 갖춘 차분한 목소리여야 한다. 분노로 외치는 말은 오히려 뜻을 흐리게 한다. 고요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다.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는 당시 관리들의 부당한 행태와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책이다. 그런데 그 책의 문체는
분노에 차 있지 않다.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억울함으로 가득 찼을 법한 유배인이 쓴 책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냉정하고 절제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을 통해 단련된 사람의 목소리다. 감정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나오는 말은 훨씬 날카롭고 깊이 박힌다. 이제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해보자. 억울함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이 과연 내 편이 되어줄 것인지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지금 해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굳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영영 묻혀버릴 것 같은 공포. 그러나 정약용의 삶은 이 불안이 근거 없음을 증명한다. 시간은 공정한 판사다. 당장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보이더라도 시간이 쌓이면 진실은 드러난다. 물이 자신의 맑음을 스스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시는 사람이 그 맑음을 안다. 진실도 마찬가지다. 진실한 삶은 스스로 증언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은 억울함의 맥락에서도 유효하다. 지금 내가 억울함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 당장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품격을 잃으면 그 순간의 감정적 만족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의 나는 더 작아져 있을 것이다. 반면 억울한 순간에도 자신을 지키면 그것이 쌓여 미래의 나는 더 단단하고 고귀해진다.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면 억울함을 말로 풀려고 했던 기억보다 침묵으로 견뎌낸 기억이 자신에 대한 더 큰 자랑이 된다. 저 시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 상황에서도 나는 나를 잃지 않았다. 이 기억이 노년의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달라지게 한다. 안개와 산의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자. 산에 안개가 낀 나를 생각해보라. 짙은 안개 속에서 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산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은 그 자리에 있다. 안개가 걷히면 장엄한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오해도 안개와 같다. 잠시 동안 진실을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안개가 아무리 두껍고 짙어도 산은 사라지지 않듯 진실한 삶은 오해의 안개 속에서도 그 실체를 잃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안개가 끼었을 때 너무 서둘러 그 안개를 걷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안개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걷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산으로서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두꺼운 안개 속에서도 산으로 서 있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녹아내리지 않았다. 그 결과 안개가 걷힌 뒤 세상이 본 것은 더욱 장엄해진 산이었다. 노년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다. 나이가 들면 억울함의 성격이 달라진다. 젊을 때의 억울함은 대부분 이해관계와 경쟁, 권력과 관련된 것이 많다. 그러나 노년의 억울함은 더 근본적인 데서 온다. 평생을 바쳐 살았는데 알아주는 이 없다는 억울함.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한다는 억울함. 젊은 시절의 노력이 지금의 나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억울함. 이런 억울함은 더 깊고 더 오래 간다. 그리고 이런 억울함일수록 말로는 풀 수 없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내 평생의 무게를 언어로 옮길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정약용은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다 라고 했다. 노년에 받는 대우는 그 사람이 살아온 평범한 날들의 총합이다. 지금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해명하는데 남은 시간을 쓰지 말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집중하라. 남은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지에 집중하라. 그것이
억울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정약용의 말처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 억울함의 상당 부분은 비교에서 온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를 받는다는 비교. 이 비교에 눈을 거두고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억울함을 잠재우는 가장 깊은 지혜다. 억울함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억울한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일은 삶의 끝까지 따라온다. 그러나 그 억울함이 나를 이끌지 않고 내가 억울함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것. 억울함이 나를 해명하는 자리에 세우지 않고 내가 내 길을 가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를 통해 몸으로 가르쳐준 지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